보수 흔든 이재명, 주저하는 보수 송성훈. 이재명 실용 관심 갖는 보수. 노동복지 강화 공약의 주저. 실패한 유럽 모델 추구보다는 생산성 제고와 혁신 우선해야. 사진 설명 사진 확대.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길 원한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주세페 토마시 디 람페두사의 소설 표범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다. 이달 초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문장이 현재 유럽 상황을 가장 간결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19세기 중엽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통일혁명 과정에서 기존 귀족사회의 몰락과 사랑을 잘 그려낸 이탈리아 국민소설이다. 들끓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안주하려다 무너진 귀족의 모습을 지금의 유럽에 빗댄 셈이다. 사실 요즘 유럽 상황을 보면 이 문장을 이것이라도 지켜내려면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게 맞지 싶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 다시 일어서야 한다. 요즘 유럽은 온통 이게 화두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드라기 보고서도 그중 하나다.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와 이탈리아 총리를 역임한 마리오 드라기는 전 세계가 격변의 시대에 들어섰음에도 변화에 굼뜬 유럽을 조목조목 경고했다. 1995년만 해도 미국의 95% 수준까지 올라갔던 유럽연합 이후의 노동 생산성이 이제는 80% 수준으로 추락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 속도도 미국의 절반으로 급락하면서다. 과잉 복지의 재정이 흔들리고 혁신은 멈추면서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AI, 반도체 부문 모두에서 경쟁국에 크게 밀려났다는 위기감이다. 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중대한 도전에 처했다. 산업혁명 이후 최첨단을 지켜온 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거대한 부의 창출이 사회복지로 다시 이어지는 유럽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재정이 튼튼해야 복지도 하고 기후환경에 대비도 하고 국방력도 키울 수 있는데 모든 게 막혔다. 유럽 얘기를 길게 꺼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듣고 싶은 답이 있어서다. 지난주 발표한 10대 정책 공약은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육성 정책을 제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도 원전은 한 단어도 넣지 않을 정도로 중도 보수의 마음을 잡으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도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노동과 복지 분야로 넘어가면 나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조차 여지없이 무너진다. 철지난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여기에서 나온다. 포괄임금제를 아예 금지시키고 노란봉투법 가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공약은 양대 노총의 주장 그대로다. 반도체, 방산, 조선을 비롯한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이번에 제안한 노동정책으로 가능할까? 미국, 중국, 일본, 대만보다 더 노조 친화적인 정책으로 과연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까? 유럽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생산성 하락을 한국은 이렇게 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드라기 보고서는 노동 생산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짧은 근로시간을 꼽았다. 최근 독일과 덴마크의 공휴일 축소 움직임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5년간 30조 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수당 확대를 비롯한 복지 공약들은 미래부의 창출을 우선해야 할 성장 정책들과는 충돌하지 않을까. 나라 살림이 부실하면 복지국가도 없다는 게 유럽의 반성이다. 이 후보가 답해야 할 질문들이다. 확실히 이 후보가 보수를 제대로 흔들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50%를 웃도는 지지율은 이 후보에게 마음을 연 보수가 있지 않고선 달성할 수 없는 숫자다. 이 후보의 실용을 믿어보자는 심리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통한 돈 벌 국리보다는 돈 쓸 국리만 가득하다면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미 경험한 유럽을 보고 있지 않은가. 날개 없이 추락하는 교권체 이창. 학생학 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충격. 작년 9,194명 교사 사직 역대 최다. 교대생 중도 폭이 4년간 3배 늘어. 교권 보호 없인 국가 발전 어려워.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어군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어군은 옆 반 학생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를 본 비교사가 싸움을 말리고 서로 사과하라고 훈계했다. 하지만 어구는 거부하고 자기 반으로 들어갔고 비교사가 따라오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고 한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비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어군의 부모는 되레 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2022년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들어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학생은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웃고 떠들었다. 이게 학교냐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지난달 서울에선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교사 얼굴을 때리는 영상이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에 올라와 파문이 컸다. 기둥이 기울고 석가래도 썩은 채 겨우 버티고 있는 공교육 현장의 단면이다. 최근 1년 새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했다는 교사가 87%나 되는 게 무리가 아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중장년 교사들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하고 저연차 교사들마저 이탈하고 있다. 정년 전 퇴직 교원 규모는 2021년 6,642명, 2023년 7,626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9,194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교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90%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중도 퇴직이나 휴직, 담임 기피 교사가 늘면서 양호 선생님인 보건교사가 담임을 맡기도 한다. 이뿐 아니다. 교사 임용을 앞둔 대학생들도 이탈에 가세하고 있다. 2019만 2023년 전국 교대 중도 탈락률을 보면 잦은 퇴학을 택한 재학생은 2019년 194명에서 2023년 55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처우 불만족, 교직 존중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변화가 교대생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것이다. 교사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전국 교대 수시 합격선이 내신 6등급대, 정시 합격선이 4등급대까지 하락한 걸 봐도 그렇다. 교원 양성 체계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교사들이 떠나는 이유는 갈수록 낮아지는 교권, 학생, 인권만 강조되는 추세, 극성스러운 학부모 등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서다. 교사들의 가장 큰 불안은 정당한 학생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매도되는 일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234건 하루 11번꼴로 열렸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 갈수록 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교원 상해 폭행이 전년 503건에서 518건, 딥페이크 등 성폭력 범죄는 125건에서 157건으로 증가했다. 대다수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상해 폭행할 때 가중처벌하는 교원지 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다. 2023년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으로 드러난 교권 침해의 현실이 지난해 교권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교사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교권 침해 심화, 교원 이탈 교사, 지원자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2, 2023년 진행한 국제성인 역량조사에서 국가별 교원 능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교원의 언어 능력, 수리력, 적응 문제 해결력은 16개국 중 각각 9위, 10위, 12위에 그쳤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법이다. 미국의 시인 헨리 반다이크는 무명 교사에게라는 시에서 게으른 학생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하고자 하는 학생을 고무하며 방황하는 학생에게 안정을 주는 게 교사들이라고 했다. 교육은 국가 발전의 주춧돌이고 교사는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 교육자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자녀 교육도 해야 할 것이다. 을신연스럽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박철규. 정치 외교 리더십 부족 민주주의 성장통 겪어. 고비마다 팔거든 시민을 4년 아군 극복 기대.
을신연스럽다는 표현은 을사년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을사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1905년 을사능 약과 오적 가스라 마이너 스테프트 미약이다. 1965년 을사년은 매국적 한일회담,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해이다. 지금 우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계엄과 해제를 겪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연이은 화마가운 산과 마을을 뒤덮을 정도로 휘몰아쳐 불안을 안겼다. 이 정도면 을신연스러움을 훌쩍 넘어 마치 천재지변에 직면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최근 6개월은 정말 가슴 졸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낸 시민이 태반이다. 우리는 매번 대선을 앞두면 한편으로는 걱정과 우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에 즐겁고 행복한 상상을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불안하다. 이와 같은 불안감은 고비마다 깨어있는 시민이 나서서 해결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위치 되는 한국 현대사의 전개 과정이 반추되어서일까. 즉 815회 반가 정부 수립, 419혁명가, 516군 사정권, 부마민주 항쟁 광주민주화 운동가 신군부 6월 항쟁가 노태우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촛불 정권 등등. 아니면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진 최고 정치 리더들의 모습이 떠올라서일까. 어떤 이는 이 자체가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이라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와 사뭇 다른 K-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 또한 지나고 보면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막상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정치 리더들은 반드시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충록해야 한다. 경선과 토론을 거치면서 정책과 공약의 장단점을 보완 수렴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을 주장했다. 이후 우리는 분명 이 말에 담긴 의미가 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정도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우리말, 같은 단어의 한글이 분명한데 인식에서는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목도했다. 국어 공부가 부족해서 다시 해야 할까? 아니면 누구의 지적처럼 근대성이 결여되어서일까? 우리의 민주주의가 짧은 기간에 이식되고 연륜이 짧아서일까?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은 너무나 많은 곡절로 점철되었으며 지금도 진행형이다. 외국의 어떤 이들은 한국 사회가 다이내믹하다고 부러워하기도 한다. 을사년인 올해도 절반이 지나간다. 안으로는 실종된 정치를 조속하게 회복하고 밖으로는 관세협정으로 대표되는 과제 등이 산적해 있다. 정치 리더들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고 시민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훨씬 더 능수능란해야 한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다. 오래전 취임사에서 빠지지 않은 문구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였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 했지만 아직 들어본 적 없다. 120년 전 체결된 을사능약은 1905년 11월 일본이 한국을 독차지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이다. 이를 위해 후발자본주의 국가로 최대 강국도 아닌 일본이 얼마나 치밀하게 작업했는지를 살펴보면 섬뜩하다. 1905년 7월 일본 내각총리 대신 가스라와 미국 전쟁부 장관 테프트는 필리핀과 조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에 관한 밀약을 체결한다. 이 밀약은 1926년에야 세간에 알려진다. 20년 전 박모 의원이 이 밀약설은 조작되었고 반미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더욱 널리 알려졌다. 이 밀약 체결 2주일 후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어 일본의 한국 지배와 영국의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받는다. 같은 해 9월에는 러일 강화 조약이라 불리는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로 일본의 한국 지배가 승인되고 11월에는 을사능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루즈벨트는 러일 전쟁의 중재 등으로 1906년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미혹한 자는 같은 돌부리에 또 넘어진다는 경고가 있다. 120년이 지난 오늘의 국제사회는 변화막측하고 국제관계는 중층적이고 복잡하다. 지금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보의 소통수단이 발달해 있다. 통상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의 논리가 정의로 통한다는 것은 5대 핵강국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IAEA나 NPT만 봐도 알 수 있다. 모든 나라,
특히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우리의 정치 리더들은 개항 이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근대화를 시도하다가 좌절되고 제국을 건설해본 역사적 경험이 없어서인지 외교적 상상력 자체가 부족해 보인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까지 잘 왔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각축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도 잘 지켜내고 있다. 강대국과 같은 역사적 경험은 없지만 우리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고비마다 헌신적으로 나서는 통찰력을 가진 깨어있는 든든한 시민도 있다. 그래서 또 꿈을 꾼다. AI 시대에도 감성은 소중한 가치서 병일. 요즘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 혹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두렵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이 우리 곁에 현실로 다가와 있다. 우리가 편하게만 생각하는 현재의 것들은 기계적으로 편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 대단한 발전 속에서 감성과 감정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AI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으로 가끔 감성적인 면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본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고려하여 감성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로부터 감성은 인간의 본성이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과거에는 매일 보고 만났던 이웃과 직접 소통하며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가끔 전화나 SNS로 더 많은 대화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시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모든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소통과 소셜 경험의 저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감성을 메마르게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사람을 직접 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현실은 디지털과 AI에 의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놓지 못하면서 디지털 세상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AI의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우리의 취향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조작되기도 한다. 내 의사가 조작된 내용을 다른 이가 본다면 나를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나의 진정한 감성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의 나와 전혀 다른 인격체가 다른 이에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과 AI가 지배하는 이 일상에서도 스스로 뒤돌아보고 우리만의 다른 감성을 존중하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 미래에는 디지털과 AI가 더욱 발전하여 우리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일 동고동락하는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하고 심지어 병원에서는 AI가 의료 영상을 분석하여 의사의 진단까지 도와준다. 그러나 미래에도 감성은 여전히 소중하고 필요한 가치다. 디지털과 AI를 거부할 수는 없기에 활용하더라도 감성이 부족한 삶보다는 디지털과 감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AI와 감성을 결합하면 인간에게 없던 차별화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AI가 우리에 대해 더 많이 학습하고 발전하면서 우리의 취향과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우리의 감성과 조금씩 다른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 현재, 미래를 고려하여 감성이 가득한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디지털과 AI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세상에서도 현실 세계에서의 진정한 소통과 감성의 경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디지털과 AI가 발전하면서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었다. 아무리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고 해도 아직은 감성을 대체하는 일은 잘하지 못한다. 감성이 가득한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디지털과 AI를 넘어서는 사고와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디지털과 AI의 발전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되 항상 감성적인 면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감성이 가득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고 디지털과 AI의 발전과 함께 우리만의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감성이 가득한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과 AI가 주류를 이루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감성과 사람답게 사는 것을 잊지 말자. 문득 인생에서 느끼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비록 디지털 세계를 받아들이지만 마음과의 연결을 잊지 마라. 라는 말이 떠오른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지만 감성은 여전히 인간으로서 소중히 여겨야 할 중요한 가치다.